부동산 투기네 아니네가 아니라 저는 이것은 초권력형 비리다. 당 사무처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정두원, 정청래, 정정당당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무거운 이야기 하기 전에 정치인은 최초죠. 정두원 의원님이 뭐라고 합니까? 시간 경매라고 합니까? 타임닥, 네. 코스닥, 나스닥처럼. 타임닥. 예. 네. 함께 시간 보내 돈 내서 경매해가지고 제가 예. 의원님의 시간을 사는 거죠.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산 사람이 네. 그 시간을 또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 마켓이 있고 B 마켓이 재팔 수 있어요. 네. 예. 이제 다 팔렸다면서요? 금방 팔렸다면서요? 저도 의외였습니다. 10시간 내놓으셨어요? 네, 한 달에 10시간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1시간도 사고 어떤 사람은 30분도 사고 네. 뭐 합니까 그 시간에? 뭐 노래 불러달라면 노래하고. 네. 가수시니까 네. 음악하니까. 또 강연, MC, 네. 예, 상담, 자원, 뭐 또 식사, 취약계층 돌보기 뭐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애기 봐주세요. 그럼 봐주는 거예요, 가서? 뭐 가서 봐줘야죠. 잘 보실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별걸 다 팔고 있어요. 한 정청래 의원도 하면 잘 팔릴 것 같아요. 하시면요. 뭐 진보 진영에서 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살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네. 이제 농담 삼아 그런 거 해봤어요.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이렇게 트위터, 페이스북 하면서 정청래 무료 1일 이용권 드리겠습니다. 그럼 막 이제 주문을 해요. 네. 밥 먹자마자. 그렇지 실제로 전화하면 또 부끄러워서 못 한다고. 무료인데도 여기는 돈 받고 파는데. 무료면 그건 기부행위에 해당돼서 아, 그래요? 선거법에 걸릴 수가 있어요. 유료로 해야 됩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댓글에 제가 어느 의원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 정도원 의원님 시간 경매했다는 댓글에 뭐뭐뭐 의원이라면 나 10배 주고 샀을 텐데 실컷 욕이나 해주게 뭐 이렇게 유시민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오해를 살거 전혀 아닙니다. 네네네. 자,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 하기로 했고 내일쯤 결과를 빨리 낼 것 같습니다. 파장이 크니까요. 네. 네, 뭘 제일 밝혀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첫 번째, 이게 전 투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투기라면은 뭘 투기를 해서 이익을 얻었어야 되잖아요. 네. 손혜원 의원이 뭐 개발 이익을 해서 시세 차익을 노렸다거나 그래서 뭐 이익이 없어요, 일단.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방송, 뭐 팟캐스트, 그러면 본인이 다 이미 2년 동안 계속 이거에 대해서 나 투자할 거니까 여러분들 투자해라. 그래서 일반적인 눈높이로는 이해가 안 갈 수는 있으나 네. 어쨌든 그분이 순수한 열정으로 그 목포 구도심 네. 그런 것을 막 밀어버리고 막 아파트 세우고 이런 건 안 된다. 네. 그래서 문화재라는 것이 한번 망가지면 복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문화재에 대한 전문가적인 그 조회가 굉장히 깊어요. 네. 그리고 상임위 활동도 주로 그런 활동을 많이 했어요. 문화재 이런 쪽에. 원래 디자인 전공하신 분이라.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의 의혹을 제일 먼저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제도 사실은 저희가 이 시간에 자세히 어떤 부분이 의혹이고 어떤 부분은 해명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은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을 요구했는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본인은 이제 선의에 의해서 했다지만 결과적으로 이익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뭔 오지랖이 이렇게 넓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인은 이제 항상 뭐 매사를 여러 가지 꼼꼼하게 이제 네. 살피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 매지 마라. 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말씀하신 이익이라는 건 흔히 뭐 저 시세 차익이 아니고 일단 평가 차익입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요. 네. 근데 처음에 이 문제를 보도한 매체에서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목포에 그렇게 1.5km 구간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 그랬는데 네. 그게 일단 사실이 아니었어요. 군산과 영주 세 군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포만 손혜원이 간 데만 그러니까 뭐가 있지 않겠어? 그런데 저도 예전에 초대 때 조선 때 문강의를 제가 해봤어요. 해봤는데
문화재 심의위원은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을 안 하는 지역이에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계셔봐서 아시잖아요. 무슨 네. 건축 심의라든가 재개발 심의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 교수들, 시민단체 이런 데서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전국에서 11곳에서 신청을 했는데 3곳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이 문화재는 또 다른 문화재하고 좀 달라요. 네. 거래가 되고요. 지정문화재가 네. 아니고 등록문화재라 해서 네. 제도를 바꿨어요. 근데 네. 문제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 집값이 뛰느냐, 오히려 묶여버려요. 그래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을 본인이 소유한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할 조짐이 보이면 헐고 팔고 막 그러거든요. 과거엔 그랬죠. 네. 근데 이렇게 지정문화재라고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해서 지정한 곳은 사고 파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재산권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목포 이 손혜원 지역은. 의원이 샀다는 그 지점은 네. 그 가옥이라든가 이런 게 문화재로 지정된 게 아니고 거리로 지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혜택만 있지 거의 규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무슨 혜택을 받은 것도 없고. 손 의원은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이 말씀하신 손혜원 의원이 당시에 살 무렵에 본인이 나 여기 산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시라라고 했던 부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이 주상복합의 2층짜리 목조주택이 수백 채가 길거리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거의 한 200~300명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포에 들어와라. 집도 싸고 그리고 여기서는 늙어서 노후에 살기도 좋고 그래서 들어와라 하는데 200명 중에서 한 2~3명 정도 따라왔나? 제 조카들이 결혼할 때 뭔가 조금씩 도와주려고 했던 것을 지금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생각으로 조카 2명을 이 증여를 통해서 여기를 들어오게 한 것이죠. 제 친구들도 모두 제 조카로 태어나는 게 다음 생의 꿈이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그 거리를 살리겠다. 문화재에서 가치가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공적인 기관들이 할 일 아닙니까? 이것을 꼭 관에서 도와서 전체에 무슨 투자를 해서 된다라는 길치고 그렇게 잘 된 길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이게 그 땅이 갖고 있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가치 위에서 누군가가 시작해서 잘 되면 옆집이 또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는 실제로 관의 도움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시작해서 여기가 불이 켜지고 동네가 개발돼서 괜찮은 동네라는 소문이 나면 여기가 전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기를 그 문화재로 지정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 의원이 올린 SNS에 새로 올린 걸 보면 네, 이런 논란 속에서도 가장 큰 수혜자는 이 지역의 갤러리 카페더라. 누구라도 잘 되니까 좋다. 이렇게 여유 있는 입장을 내놨는데 방금 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반적인 국민들 눈높이에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SNS를 하는 게 맞는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여름과 가을 무렵에 손 의원의 지인분들이 워낙 두 분이 가까우시니까 네. 또 사실은 이제 그 지역구시잖아요. 네. 네. 그 지역에 집을 이제 10채 정도 살 때 추가로 드러나서 10채인데 살 때 주변 사람들에게 여기 너무 좋다. 우리가 이거 살리자라고 공개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건 입증이 된 것 같아요. 네. 뭐 무슨 투기를 할 때 보통 그렇게 하진 않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0채 중에 남편 재단으로 산 3채에 대해서 우리 남편 재단으로 사실상 이건 뭐 남편이니까 손혜원 의원의 자산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힌 건 없어요. 네. 내 조카가 삽니다. 지인들도 삽시다. 이랬지만 제가 이제 방송 오기 전에 네. 그 조카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장사가 잘 된대요. 그래서 잘 됐네 그랬더니 기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카페에서 기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하고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도 빈집이 많이 있답니다. 많이 있고. 네. 근데 본인 옆에 손 의원도 밝혔다시피 본인은 8,700이라고 알려졌는데 다시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8,400에 본인이 샀대요. 그래서 옆집을 비슷한 집을 팔려나간 게 1억 2천이라서 네, 좀 오르긴 했어요. 40% 뛴 것은 사실이다. 네. 물론 그래서 SBS가 말한 것처럼 4배까지는 안 올랐지만.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조카를 사준지는 저는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산지는 사실 이번에 이제 처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알았어요. 건 그런 걸 공개하면서 이렇게 해서 제 지인들이 벌써 10채나 샀습니다라고 했으면 이건 정말 투명한 문제죠. 그런데 정작 자기
남편의 법인이 산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쭉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작년 8월 12일 날 목포 MBC하고 네. 한 10분 가까이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나전칠기 박물관 이쪽으로 옮겨올 거다. 그리고 내가 조카를 이렇게 해서 사줬다. 네. 그런 얘기가 다 나와요. 지금 의심쩍어서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일단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본인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재단 이사장을 남편한테 넘겼대요. 그런데 그건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부군한테 설명을 하니까 뭘 그렇게까지 하냐, 목포까지 가냐 그랬는데 그래서 본인 재산을 재단에 넣고 투자를 이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한테 그건 들어오는 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이익을 들어올 본 수도 게 있죠. 없다는 남편 거죠. 재단에 있으면 뭐 좋게 말하면 재단 거지만 뭐 어떻게 보면 또 자기 것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개인명으로 다시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아니 최순실의 뭐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 우리가 왜 비판했습니까? 재단으로 만들고 뒤에 다 자기가 인마에 포켓 하려고 해서 비난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최순실처럼 네. 손혜원하고 최순실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물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요. 네, 너무 손 의원님 편에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어떤 지역이 문화재가 지정되도록 역할을 하는 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좀 정치적으로 철부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하는 일이 위태위태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정청래 의원한테 여쭤볼게요. 네. 정청래 의원은 그 문화재 지정 역할을 하고 또 사기까지 합니까 본인이? 저는 안 사죠. 그렇죠. 보통 사람은 그 생각을 안 해요. 그건 오히려 살 괜히 돈도 조심하죠. 없어요. 그러니까 과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자, 손혜원 의원이 네. 목포만 다닌 게 아니고 또 순천도 갔어요. 순천도 이렇게 원도심, 구도심 이렇게 개발해 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본인은 그걸 굉장히 즐겁게 사명감을 갖고 좀 한 것 같아요.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혹시 미리 알고 샀느냐 또는 산 다음에 문광이 민주당 여당 간사였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압력이나 요청을 한 게 아니냐 이 부분은 이제 드러난 게 없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손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 군데 도시가 지정됐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것도 최근 알았어요. 군산과 영주와 목포라고 하는데 아마 문화재청에 그 다른 방송국에서 예, 여당 간사인데도 모르셨어요? 야당 간사한테 한번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박일수 의원이나 그 이동섭 의원한테 그분들은 알았는지. 아셨냐고? 이걸 알 수도 없고 이런 관심을 그곳에 둘 만큼의 이 상임위가 그렇게 여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당 간사님들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했더니 아이고 내가 우리가 다 아는데 이런 식으로 돼가는 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 같이 가셨었어요. 목포에 지난번에 상임위 때. 몰랐고 압력도 넣지 않았고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어제 SBS가 보도하면서 상임위의 속기록을 찾았더라고요. 11월 그러니까 여름 가을에 주로 주택을 매입했는데 2017년 11월에 이런 말 합니다. 목포에 이렇게 좋은 목조주택들이 그대로 있어서 이거 보존하면 좋겠는데 복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문화재청이 공모 형식으로 신청을 받은 뒤에 좋은 건 심사해서 지원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문화재청에서 뭐라 했냐면 이미 4개의 도시가 그렇게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고칠 수 있냐라고 물었는데 공교롭게 그리고 2달 지나서 문화재청이 지자체 상대로 좋은 데 있으면 신청하세요 하고 공모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개 도시가 응모했는데 3개 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목포가 들어갑니다. 우연입니까? 저도 공교롭게 네. 초선 17대국 때 문화관광이 간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런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공동체 라디오 그때 6개를 허가를 해줬거든요. 근데 마포가 끼었었어요. 그러면 제가 영향력을 행사한 겁니까? 저는 그것이 선정되는지를 몰랐어요. 네. 마포 FM이라고.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선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심사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마포가 우수했어요. 지역의 인프라 이런 것이. 네. 그게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디가 되는지는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의심의 여지는 있을 수 있고 오해 소지는 있을 수 있죠. 근데 다른 의원님들은 정 의원님처럼 대부분 자기 지역구에 뭐 가져오려고 애를 쓰시죠. 예. 그렇지만 자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하지 않는다고요. 그 부분이 다르죠.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아까 물어봤잖아요. 네. 저 같으면 왜 샀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당연히 해보는 거죠. 물론 근데 본인은 거기에서 이익을 얻거나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정황으로 보면 그 집을 빨리 팔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시세 차익을 남길 만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 과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열채를 샀잖아요. 본인이 다 산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본인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네. 값이 어떤 거에 상관없이 열채를 살 때는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일반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죠. 아, 열채까지 사놓고 뭘 했겠구나.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인이 해명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금 하는 말이 국민들 감정에 안 맞아요. 저는 사실 순수한 의도에서 지역을 살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직접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해서 송구스럽다. 이 정도 얘기를 해야지 저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더 화가 나지 않겠어요? 네. 오늘 자유한국당 입장이 나왔는데 이 입장과 또 이어서 청와대 입장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초권력형 비리다. 왜 초권력형이냐? 손혜원 의원은 그냥 여당의 단순한 초선 의원이 아닌 거 잘 아실 겁니다. 영부인과 숙명여고 동창으로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 당선 직후에 그 다음날 한 첫 행보가 숙명여고 동창회에 함께 갔었던 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권력형이 아니라 초권력형 비리라는 표현을 드립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았어요. 정치권이 아무리 혼탁하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선이 있다. 그 선을 지켜달라. 나경원 의원의 초권력형 비리 발상이야말로 초현실적 상상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초권력형 비리라면 초권력이 동원돼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초권력이 동원됐는지 모르겠고 제가 궁금한 건 이 자유한국당이 이 영부인 이쪽으로 집중하는 것 같은데 영부인과 고등학교 동창이잖아요. 네, 손혜원 의원이. 근데 진짜 어떤 부분이 잘못했는가를 좀 조목조목 야당에서 짚어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은 안 나오고. 나경원 대표가 요새 좀 발언이 세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초권력형이라는 얘기는 손혜원 자체가 초권력이다. 이제 이런 뜻인 것 같고. 네. 이제 영부인 친구라는 거 웬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옛날 반장하고 부반장 했다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권력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알아서 이제 다 겼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얘기가 좀 세긴 셌어요. 네.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손혜원 의원이 네. 초권력입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 좀 셌다고 무시무시한 얘기하잖아요. 사람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딴 얘기지만 네. 원내대표는 사실 저런 발언은 이제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도록 놔두고 원내대표는 사실 저런 얘기보다는 좀 정책 와전대로 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런 이 사사건건 저런데 이제 강한 목소리 내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네. 만약에 반대로 대변인이 만약에 저런 식으로 얘기했고 나경원 대표가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직 밝혀진 게 없는 상태에서 너무 과한 거다라고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꾸짖었으면 나경원 의원이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저렇게 해버리니까 손혜원 의원 자체가 영부인하고 친한 친구인 것은 맞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슨 통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당에서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말하는 나경원 대표야말로 초현실주의자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자꾸 이렇게 되니까 진실과 팩트는 사라지고 양쪽 진영에서는 투기꾼이다. 아니다. 원래부터 문화재 쪽에 수십 년 동안 관심 가졌던 사람이다. 이 진영 논리밖에 남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답을 내놓을 것 같다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이제 손혜원 의원 개인의 통화도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억울해하고 나는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투기 목적으로 했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순수한 열정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도는 철부지라고 얘기하는데 뭐 보기에 따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수한 의도와 목적만큼은 본인이 훼손당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에서는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 눈높이도 의식해야 되지만 네. 어쨌든 그것 때문에 본인이 또 희생당할 수는 없잖아요. 억울하게. 그래서 당에서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국민들이 잊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정개특위가 가동 중인데 뭐 잘 합의가 안 되는데 이 장면 한번 보시죠. 여기는 바른미래당 손다방입니다. 오늘은 여기 오셔서 개혁 커피를 한 잔 드십시오. 민심 녹차를 드시고 연동형 둥글레차도 한 잔 하시고 비례대표 코코아도 한 잔 하십시오. 손학규 대표가 손다방입니다. 네, 국회개혁 황금 레시피로 만들었다는 각종 차 메뉴로 네, 손님을 끄는데요. 메뉴도 핫해핫해 핫초코도 있고요. 하태경 의원, 네, 이준석류 에이드도 있답니다. 반응도 좋아서 네. 한 손에는 커피 돌리고 한 손에 전단지 바쁩니다. 손 대표가. 네, 전단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겠죠? 저희 바른미래당 민생경제를 바꾸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민생경제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선거제도를 바꿔서 우리 국민의 뜻이 국회의원 숫자로 반영되는 그러한 선거제도를 만들겠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었는데 아주 손 대표 표정이 밝습니다. 표정은 밝은데 1월까지 아마 그때 왜 합의하면서 1월까지 합의안 만들겠다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일단 그렇게는 도장을 찍었었던 것 같은데 뭐 임시국회 날도 못 잡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손학규 대표께서 연로하신데 고생이 많으신데 손다방 주인 같으면 좀 주인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유세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약간 좀 거부감이 좀 드는데 네. 좀 더 부드럽게 재밌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정돈 의원하고도 여기서 몇 번 얘기했지만 네. 사실은 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는 사실상 물 건너간 거예요. 종쳤어요. 네. 근데 하여튼 애는 쓰시네요. 종쳤다고 하셔버렸어요. 예. 아니 민주당에서는 왜 김종민 의원입니까? 아직 당론은 아니지만 저 지역구 의원 한 20 몇 명 줄여서 그런 식으로 300명 의원 수는 그대로 해서 그런 안이 나온 것 같긴 하던데요. 또 나머지 당이 그건 받지를 않죠. 그러니까 종친 건데 양대 당이 하여간 저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건 안 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물 건너간 건데 사실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하시는 거는 좀 재미있긴 하지만 좀 어색하고 안쓰러워요. 본인이 이제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과거에 저 당 대표 시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본 적이 없거든요. 민주당에 있을 예, 때 주장을 민주당에 있을 했다면 때. 진정성이 예, 예.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조그만 당 대표가 되니까 그 당을 이제 생존의 문제가 오니까 이제 네. 주장하는 건 너무 진정성이 없어 보이죠. 손학규 대표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흔히 뇌구조라고 하죠. 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당연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운데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안철수 연락처 만덕산, 네. 유승민 의원은 뭐 안 갈 것 같고요.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가면 어제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 자리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당권 잡으면 자유한국당에 있는 뭐라 합니까 복당파 분들 다시 또 짐 싸는 거냐 여쭤봤더니 그러지 않을 거다. 황교안 전 총리가 좌클릭이라 그럽니까 중도 보수를 끌어안으려 할 거다. 만약에 당권 잡으면 그런 분석을 내놓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말하면 정두원 의원이 아마 맞는 얘기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반기문 전 총장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네. 반기문 전 총장은 기자회견 같은 거 하지 말고 귀국해서 한 2주일간 집에 있었으면 궁금하기도 하고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지? 그러면서 더 지지도가 높아지면서 아마 민심에서 소환돼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공항에 오자마자 나 대선 나가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며칠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고 뭐 돈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냥 스스로 그만뒀잖아요. 황교안 총리는 거꾸로 지금 하고 있어요. 당내 기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입당 기자회견 하면서 그냥 난 당권에 도전하겠다라든가 정치적인 포부와 행보를 밝혀야 되는데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할지 안 할지. 그래서 오히려 더 궁금해지고. 네. 아니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있잖아요. 흐물흐물 이렇게 하면서 밑으로 더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밑으로 가라앉는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입당 화정식 하면서 언론이 주목받고 있을 때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밝히는 게 오히려 황교안 총리 주변으로 사람을 몰리게 했을 텐데 네.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또 견제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당장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검증을 견딜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또 잽 한 번 날리고 그러면서 본인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상처를 더 받을 거라고. 흐물흐물 해진다고 하셨는데 보수 진영의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죠. 저도 보수 진영 출신이고 보수 진영을 더 걱정하는 입장인데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분이 다 야당의 지도자가 되는 거는 지금 정부 여당이 너무나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확장성이 전혀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진두지휘하면서 총선을 치르면 여당은 대승입니다. 만세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탄핵 와중에 이분이 총리를 했단 말이에요. 박근혜 총리가 총리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책임 총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대표 지도자가 되겠다 나오는 거는 살이 안 맞아요. 국민들이 그거를 뭐 일부는 열렬 지지자만 그걸 찬양할 나머지는 좀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만약에 당의 얼굴이 된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좀 연민, 좀 안 됐다. 뭐 이런 측은지심 이런 것도 생기는데 황교안 대표 딱 당의 얼굴이 된다 그 순간 옛날에 안 좋았던 분노감, 심판 이런 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결코 좋은 카드가 아니다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네. 간단하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사실이 지난 8월 27일에도 재판 불출석했는데 그 무렵에도 치고 올해 1월 7일에도 재판에 나가지 않았는데 알츠하이머라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골프를 치셨다는 사실이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도 입장이 나왔어요. 그 쳤다. 사실 인정하고 그렇지만 운동과 법정 진술은 다르다 이거예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골프를 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두 분의 논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해서 법정에 안 나갈 일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골프를 친 것 같아요. 이렇게 듣겠습니다. 정두환, 정청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